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나서면서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한 전 장관이 보여줄 정치적 행보에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송영훈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동훈 전 장관이 언급한 발언부터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9회 말 투아웃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 그만큼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 위기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는 조금 과한 것 같고 9회 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뭐 여당의 우세 지역이 6곳이라고 하는 그 내부 보고서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지금 여당이 어쨌든 현 정부 들어서 세 번째 비대위가 출범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기 상황인 것은 맞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을 차출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인 걸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맞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네, 그렇죠.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위기 상황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이 지금 들어오는 타이밍이 본인한테 그렇게 좋은 타이밍은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뭐 본인이 만약 이걸 성공해도 뭐 어느 정도 좋은 평가가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실패하게 되면 본인한테 치명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엄중한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한동훈 장관이 좀 더 과감하게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쇄신, 혁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또 던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럭저럭 뭐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쇄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마당에 뭐 여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짚어본 표현 중에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라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후회 없이 휘두르기를 선택했다라는 게 만약에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이라면 사실은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그러니까 다른 직이나 거론됐던 직들이 많잖아요. 다른 부분도 생각했으나 지금 당 상황이 이러니 선택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는 걸까요? 글쎄요, 그 한동훈 장관이 즐겨하는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죠. 그 아마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표현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뭐가 되고 싶었던 적은 없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한동훈 장관은 어쨌든 위기의 여당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등판하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무슨 비대위원장이 됐든 선대위원장이 됐든 혹은 뭐 내각의 다른 자리가 됐든 그런 자리를 고른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 전 장관 이제 지명에 대해서 수락을 했고, 그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눈길에 쏠리는 것은 비대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어떤 기준점을 잡고 비대위를 구성해 나갈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제가 한동훈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제안을 한다면 조금 젊은 비대위가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이제 중진 의원들 이런 분들이 쇄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비윤 친윤을 떠나서 통합형 비대위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정권 심판론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넘어서기 위해서는 좀 쓴소리도 할 수 있고, 뭐 소위 수평적 당정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비대위에 많이 포진을 해야 국민들이 다시 국민의힘에 대해 신뢰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물론 연령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들, 그리고 비윤계라고 불려지고 쓴소리를 그동안 많이 했던 분들, 이런 분들도 포용적으로 통합해서 함께 들어오는 비대위를 꾸리는 것, 그것이 결국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젊은 비대위, 통합형 비대위 말씀해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는 기준점 아니면 떠오르는 인물들 있으실까요? 그 지금 한동훈 장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첫째는 이제 197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86세대가 주도해온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86세대를 밀어내고 포스트 86세대의 어떤 새로운 아젠다를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게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여의도에서 어쨌든 정치권 밖에서 왔다는 겁니다. 여의도에서 성장한 인물이 아니죠.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잘 살리려면 현재 비대위가 어떤 뭐 중진들 위주로 구성이 된다든가 혹은 기존 여의도에서 소위 말해서 닳고 다른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면 안 되고요. 오늘 하태경 의원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던데 이제 7, 8, 9 비대위라고 하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으로 비대위를 전원을 채워서 어떤 세대교체 총선의 면모를 보여주자라는 의도로 보이는데 저는 거기에 대단히 공감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973년생 한동훈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를 한 마당에는 이제 86세대 청산, 세대교체, 그다음 인물교체 이런 것들을 총선의 아젠다로 선명하게 내걸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태경 의원의 주장처럼 전원 70년대생 이후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게 됐을 때 놓여있는 현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거듭 이야기되는 게 당정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떤 모습 보여주리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의 모습을 보면 과연 수평적 당정 관계가 이루어질까 상당히 의문이 많아요. 그 국민적 의문을 본인이 풀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 시절부터 윤석열 지금의 현 대통령과 친분 관계가 있었고 계속 같이 일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프레임이 걸리면 선거 과정에서 그거는 본인한테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비대위원장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태도와 행동 그리고 정책적 대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걸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의 태도를 보면 좀 어렵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만약 비대위원장에 성공하고 정말 대권까지 꿈꾸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고 쓴소리도 할 수 있고 당정 관계가 이제는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 관계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태도로 보이는 것. 그것이 결국은 비대위의 성공, 총선의 승리, 그리고 본인이 만약 대선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까지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황까지는 의문이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다만 비대위원장을 맡고 나서 어떤 태도로 임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물음표고 앞으로는 지켜보겠다는 말씀이셨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본인 앞에 놓여 있는 과제를 잘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한 언론사에서 보도를 한 걸 보니까 한동훈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서로 다른 생각을 강요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얘기는 결국 본인에게 주어진 과제, 그러니까 어떤 당정 관계의 재정립, 건강한 당정 관계에 대한 요구를 본인도 인식하고 있다는 배경하에서 나온 말인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어떤 당정 관계 재정립하는 거에 있어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인적 신뢰 관계인데요. 사실 어느 정도의 신뢰 관계가 있어야 어떤 여당이 하는 고언, 조언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 전에도 방송에서 욕설을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그거를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천하용인 중에 한 분이 그런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는 거하고 이준석 전 대표를 잘 모르는 사람이 가서 얘기하는 거하고 반응이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관계도 상당한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신뢰 관계 안에서 건강한 당정 관계 재정립을 추구를 한다면은 저는 또 충분히 잘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 전 장관이라는 주체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전해지는 보도에 따른 내용입니다만 어제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의 자리에서 한 전 장관에 대해서 말하기를 있는 그대로 나에게 말해줄 사람이라고 했다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라는 점을 밀어볼 때 그렇다면 최근에 당정 관계에 대한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도 여기에 대한 인지가 돼 있고 어떤 준비가 돼 있다라고 좀 들여봐도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이라면요? 저는 인지는 돼 있다고 봐요. 지금 말을 들어보면. 근데 준비가 돼 있는 거는 제가 좀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인지가 돼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 수평적 당정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들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본인이 많이 내려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에서 뭐라고 본인한 쓴소리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 보여야 되고요. 여야 협치를 위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당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넓혀주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그런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수평적 당정 관계 아니냐 이런 논란도 많았고 지난번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들어설 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대통령실이 강하게 압박을 해서 여러 후보들을 주저앉히고 결국 김기현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손을 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잘 인지를 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많은 자율권을 당연히 넘겨야 되고 특히 이제 공천 과정이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공천 과정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혹시나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검찰 출신들을 많은 부분 또 후보로 공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들 또 그런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자율권을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 공천 과정에서 실현돼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이 말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천 과정에서 보여줘야 한다라는 말씀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공천은 공관위가 독립적으로 하는 거고요. 사실은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뭐 당무 개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여야 협치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도 그 여야 협치에 대한 마인드는 좀 변화하는 그 시도를 많이 보이고 있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신년 인사회에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내서 예우를 갖춰 초대를 했고 또 지난번에 국회 시정연설 할 때도 등 돌리고 있는 야당 의원들한테도 일일이 다 악수를 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아까 전당대회 과정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전당대회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던 청와대 수석들도 지금은 전부 다 교체된 상태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변화의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당정 관계 변화 가능성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정 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주목받고 있는 현안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부분입니다. 비대위원장 수락 전에는 어느 정도 언급을 했다가 수락 이후에는 지금 아직까지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향후 어떤 대응하리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이제 장관 퇴임하시기 전에 그 법 앞에는 누구도 예외 없다라는 말을 했죠.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그 특검법에 대해서도 임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한두 가지 지적을 하자면은 독소 조항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그 소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해서 세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죠. 하나는 총선을 앞두고 왜 이 시점에 하느냐. 그다음에 특검을 왜 비교섭 단체가 추천을 하느냐. 그다음에 그 대국민 보고 조항. 그러니까 지금 특별검사가 수시로 언론에다 대고 생중계 비슷하게 그 수사 진행 상황을 그 브리핑할 수 있는 이제 그 조항들인데요. 그런 것들은 현재 독소 조항의 요소가 있는 것들은 맞죠. 이게 전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닌 게 특검을 과거에 이제 야당의 추천권을 준 예가 있습니다. 그 최초 사례가 이제 최순실 특검법이에요. 근데 그때는 비교섭 단체에 주지는 않았고 당시 교섭 단체였던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례는 이제 그 최순실 특검 당시의 상황은 거의 이제 약간 혁명에 준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국민적 관심사가 아주 폭발적으로 높아진 상태에서 제도권에서 법을 통해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때는 또 새누리당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포기를 했죠. 그리고 대국민 보고 조항도요. 최순실 특검법 이전에는 그런 보고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게 최순실 특검법 때 처음 들어왔는데 이게 평시에 하는 특검에도 과연 이런 조항을 적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상설특검법에는 이런 대국민 보고 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소 조항들이 좀 해결이 돼야 전향적인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또 마찬가지로 한동훈 전 장관 앞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 나갈 거라고 보시는지까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송 변호사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첫째는 독소조항이라고 이게 독소조항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은 여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면 그건 국민들이 볼 때도 제대로 수사될 수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된 특검이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추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물론 추천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대통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야당이 추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최순실 특검법에서도 야당이 추천을 했었고요. 왜 정의당이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특검법 발의했다가 야사당이 함께 특검법을 만들면서 정의당이 요청이 있어서 정의당이 이제 추천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시점은 사실 이 특검법이 아주 오래 전에 이미 발의가 됐지만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를 해서 결국은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6개월이란 패스트트랙이 지나고 나니까 12월이 된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초기에 이 특검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합의해주고 그냥 했으면 12월까지 올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일부러 시점을 12월로 잡은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게 됐고 그것이 결국 시간이 지나 12월이 돼서 이 시점이 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였죠?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특검법 관련해서 대국민 보고 대국민 조항이죠, 보고 브리핑 이것도 조항. 아까 말씀하신 최순실 특검법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 조항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설 특검이냐 뭐 특별한 경우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검에 대해서 수사하는 내용들을 브리핑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하고 동등하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이 문제도 국민적 여론을 반영해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에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께 요청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는 저는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안 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전향적으로 본인 말씀처럼 대통령의 부인이라 하더라도 또 뭐 대통령실에 말하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면 특검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특검에서 없는 게 나올 일은 없을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비대위원장 업무도 그렇고 총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서요. 예, 그 특검에 관해서 저도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조작 의혹은 상설 특검을 선제적으로 가동해서라도 의혹을 투명하게 해결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요. 그 특검 추천권은 여당이 추천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과거의 선례를 보면 이제 보통 국회에서 합의 추천을 했습니다.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같이 중립적인 단체에 의뢰를 하거나 심지어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경우도 있어요. 지금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특검 추천위원회가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립적인 기관에서 추천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브리핑 조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게 총선을 앞두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총선 이후에 나와서 무혐의나 불기소로 나와도 총선 전에 매일같이 생중계를 해서 마치 이제 죄가 없거나 범죄 혐의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해서 죄가 있는 것처럼 매일같이 브리핑을 했다가 총선 이후에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와도 그것에 영향을 받은 총선 결과는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정략적인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예, 관련해서 두 번의 발언 기회 드렸으니까 혹시 교수께서도 반박하시는 내용 있으시면 발언을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설 특검을 했으면 좋았죠. 저도 그게 동의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 특검법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특히 이제 아까도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문제는 저는 국민들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야당이 추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브리핑하는 것도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검찰이 어떤 그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라고 해서 끊임없이 발표하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민주당 관련된 여러 수사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잘 보장할 거냐 부분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러면 수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을 거냐. 이건 국민들도 상당히 답답해할 수 있고 또 궁금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더더욱 국민적 관심사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 뭐 횟수를 조정하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아예 브리핑 자체를 못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뭐 주 1일에 한 번 할 거냐 아니면 주에 한 번 할 거냐 이런 부분도 논의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브리핑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 앞에 놓인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라는 것이 들어서는 과정에 있게 된 이유를 저희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가 있었고요. 또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어지는 게 지금의 흐름이라고 했을 때 한동훈 전 장관이 앞으로 비대위를 맡으면서 쇄신, 혁신위의 어떤 제안들을 이어나가는 작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는요. 그 혁신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73년생이고 본인은 여의도 외부에서 왔고 여의도 정치인들에 대한 빚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국민의힘의 현재 국회의원들, 특히 이제 그 다선 중진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뭐 김기현 대표의 사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세대교체 총선, 86세대 청산 선거를 내걸기 위한 그런 대대적인 인적 쇄신 작업이 벌어질 것이고 그것에 가장 적합한 수장을 고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빚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뭐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이 쇄신을 할 거다. 그러니까 중진이나 아니면 TK, PK 지역에 있는 올해 이제 응원하셨던 분들을 험지 출마라든지 아니면 이선 후퇴라는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압박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또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갈등을 어떻게 이제 무마할 거냐, 무마라는 표현보다 해소할 거냐 문제.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오랫동안 출마를 하셨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쇄신이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냥 있진 않잖아요. 뭔가 또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요소인데 비대위원장으로서 그걸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아니면 신당을 만들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면 국민의힘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혀. 그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공천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이 자꾸 이제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검사 출신이나 검찰 출신들이 많이 또 공천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심들이 있어요. 이걸 불식시켜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되면 쇄신의 목적이 그러면 검찰을 다시 또 국회의원으로 입성시키는 목적이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동훈 장관 이 부분을 잘 좀 고민하셔서 물론 검찰 출신이라고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국민들이 볼 때는 또 검찰 출신들 국회의원 시키려고 저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총선을 앞두고 이제 두 분과 조금 전 이야기한 공천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제 각 정당 입장에서 중도 확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그 과정을 생각하면 이준석 전 대표와의 어떤 통합, 대화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이 전 대표는 만날 수는 있는데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준석 전 대표를 이제 포용하는 문제, 혹은 뭐 통합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하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어쨌든 현재는 국민의힘 당원이지 않습니까? 아직 탈당하지 않은 상태고 통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근데 조금 그 기한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한 날이 얼마 안 남았고요. 네, 며칠 안 또 어떤 남았죠. 의사 표현을 워낙 많이 했다 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포용이나 뭐 통합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준석 신당이 포말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16일, 17일 양일간 그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지금 8.4%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창당을 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지지율이 빠져서 이미 한 자릿수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포용이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조건 없이 나는 당에 남겠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당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고 또 흔쾌히 환영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혹시라도 어떤 그 공천 보장이라든가 지분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은 그런 류의 포용이나 통합은 그것은 포용이나 통합도 아닐 뿐더러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여의도의 문법에 익숙하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그런 걸 깨뜨리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구시대적인 정치, 밀실에서의 어떤 그 야합 이런 것들은 배관시할 가능성이 높아서요.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실현 가능성이 없을 걸로 봅니다. 예, 국민의힘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더라도 당내 비주류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통합해서 가야 되잖아요. 설득하고 통합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에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저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같이 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당내에서 순서를 냈던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분들과 어떤 형태로 함께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은 계속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뭐 한동훈 장관의 태도에 달려 있죠. 적극적으로 저는 만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런 게 필요해요. 한두 번 얘기하고 뭐 상대방이 어떤 반응이 나왔으니까 그냥 끊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고 상대방이 쓴소리를 하더라도 또 만나려고 노력하고 또 만나려고 노력하고 이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끌어들여서 비대위원으로 뭐 자리도 좀 함께 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보수층, 특히 이제 중도 성향이 좀 있는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정감을 갖고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동훈 장관이 풀어내야죠. 이제 비대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좀 비판적 입장이 있는 사람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당의 안정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마음은 어떨까? 일단은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집권 여정의 책임자로서 주어진 책임과 임무를
잘 수행하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목이 가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장관 이제 각 정당을 이끌게 되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이 결과가 향후 본인들의 정치적 행보에도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향후 상황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의 이제 그 언행의 특성을 보면요. 예양과 소신이 상당히 잘 조화된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언행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이제 젠틀하고 그 절도 있고 그런 언행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본인의 소신을 피력할 때는 거침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 기관으로서의 어떤 야당 대표와 그 개인으로서의 야당 대표를 구분할 수 있는 또 그런 가능성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취임을 하게 되면은 각 정당에 이제 예방을 하지 않습니까? 뭐 상대 당의 대표실에 그 방문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에도 아마 굉장히 예의 있고 절도 있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1야당의 대표이자 국회 다수당 대표로서 존중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기관에 대한 존중은 보여주되 과거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때도 본인이 그 체포동의안 요지를 국회에서 낭독을 했었고, 그러니까 개인 이재명을 피의자로 규정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쉽사리 되돌리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어떤 본인이 해온 언행의 그런 그 예양을 지키는 그런 특성으로 봤을 때는 아마 상당히 절도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당을 이끄는 지도자 입장에서 두 인물의 관계 설정은 다소 변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면 대표 역할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예전에 장관할 때 모습하고 동일한 모습 보이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인식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 만날 때도 예의를 갖춰서 할 거라고 봐요. 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거기 뭐 예전에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했으니까 뭐 그런 뭐 개인적인 무슨 서운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여야의 대표로 만났는데 거기서 그런 걸 표현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그런 부분들에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만남 자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부딪히게 되면 양쪽이 이제 서로 비판적 입장을 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러나 저는 뭐 타협과 대화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야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뭐 치열하게 부딪혀도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큰 틀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은 국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야 모두 다 대화할 땐 또 대화하고 또 돌아가서 각각 문제를 지적할 땐 강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는 거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다만 대화와 타협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축하 인사를 전한 것과는 별개로 민주당에서는 비판과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고 그 내용 중에 이제 중심을 이루는 게 법무행정 공백 사태. 이 행정에 대해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백이 생긴 게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일단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인호공 차관 대행 체제로 지금 예.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기는 한데 현재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고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어서 법무부가 당장 못하는 일이 있나요? 일단 그걸 좀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차관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 차관 직무대행 체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단적으로 이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분은 무슨 당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차출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2021년 4.7 재보궐선거 때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하시겠다고 1월 20일에 장관직을 사퇴를 하셨어요. 그때도 차관 대행 체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이런 사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말 어떤 법무부가 수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바에야 이걸 비판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공백은 아니다라는 말씀 공감하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물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갑자기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충분히 이해 가능해요. 다만 지금 이제 현재 그 국회의원들 장관하다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시려고 개각을 했잖아요. 그분들도 현직에 다 있어요 지금. 원희룡 장관을 포함해서. 왜냐하면 새로운 장관이 청문회 끝나고 임명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취임식하고 그리고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제 물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비대위원장 자리가 갑자기 비어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서 그렇게 된 건 충분히 이해 가능하지만
야당 입장에 당연히 비판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은 비판이 할 수 있다고 보고 물론 뭐 법무부 업무가 마비가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아까도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한동훈 장관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들이 고려되는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건 야당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또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 어떤 이야기냐면 관역이 늘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게 정청래 의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야기거든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호재다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한 발언인 건데 실제로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지요?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요.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그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신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정청래 의원,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런 분들이고 또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런 분들도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다 허장성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발언을 하신 분들의 공통점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서 국민의힘이 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세대교체 총선으로 아젠다를 설정했을 때 가장 위험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 뭐 정청래 의원 이런 분들은 이제 86세대의 상징 같은 분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겉으로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돼서 땡큐다 이런 반응을 보였지만 사실은 속마음도 그럴까? 민주당 전체의 속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민주당 사선 중진이자 이제 이재명계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이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실은 당내 일각의 그런 시선이 우려스럽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질 수도 있다. 그런 경고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부 인물들의 의견일 뿐이다. 전체 의원들의 의견은 좀 다를 것이다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제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뭐 앞서 말한 공백이 잘못됐고 잘 됐고 이런 걸 떠나서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는 상황 자체에서 어떻게 인지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일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민주당 입장에 총선 전략으로서 비대위원장 한동훈 장관이 왔으니 거기에 대응을 잘 해야죠. 근데 어떤 형태로든 뭐 한동훈 장관이 왔으니까 우리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총선을 앞두고서는 항상 조금 지고 있다 이런 자세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부의 분들이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물론 분석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이나 아니면 후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경계심을 낮출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절박하게 선거를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세를 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안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절대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 이제 뭐 전 장관이 됐죠.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할지 그건 아직 모르잖아요. 좀 기자를 봐야 한다. 물론 그 전에 장관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태도를 보고 그렇게 분석할 수는 있지만 또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경계하고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부분들을 잘 면밀히 살펴서 준비를 해야지 한동훈 장관이 왔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겉으로 내뱉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송영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